안녕하십니까.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학기 시작 강의를 제가 맡았네요. 오히려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못 뵈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주제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직업 세계의 흐름이라든지 그걸 좀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대학 생활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물론 이제 3,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많이 했던 걸 제외하고 앞으로 3, 4학년 때 조금 어떤 걸, 아무래도 취업이 좀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제 이름은 윤호상이라고 하고요. 소개하는 부끄러운데 제 같은 사람도 TV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PD나 작가님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더 이상 얼굴이 안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더 이상 커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6년 동안 매주 한 번씩 나왔었고, 거기 나오다 보니까 뭐 KBS도 전했었고, 웬만한 프로그램에 다 나왔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뉴스, 생생정보통, 그 다음에 뭐 엄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프로그램은 아침마당에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리고 문제적 남자는 섭외를 하는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뭐 인터뷰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제 한두 마디 하니까 소장님 방송 다 봤습니다. 말씀 잘하시는데 출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딱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요. 제가 그런 문제 좀 못 풀겠습니다. 이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문제의 남자가 시즌2로 바뀌면서 또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머리가 안 좋아져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횟수로 따지면은 한 300번 정도 했습니다. 300번. 그래서 지금은 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많이 했고, 방송 이해한 거는 제가 뭐 이 친구들 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이제 회사 때문에 서울을 갔다가 다시 지금은 대구에 내려와 있는데, 뭐 학교 후배들이, 생판 모르는 후배들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자기들이 사회적 기업을 한대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그래서 좋아, 그 비즈니스 모델 한번 증명해봐. 근데 못 증명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 없어, 기업 무조건 돈 벌어야 돼 이래가지고 바꾼 모델이 엄밀해서 공연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랑 토크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얘들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이제 한 명 됐죠? 10cm고요. 얘들은 노래 들으면 아마 헤어져야 됩니다. 어반자카파죠. 그 다음에 노을 포맨부터 시작 여러 뮤지션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8년 전에 대학생 5명이 시작했던 모델인데, 얘들이 그래도 열심히 무럭무럭 컸습니다. 무럭무럭? 기대 이상으로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를 떠나서 서울에 가 있는데, 지금은 공연기획보다는 방송 컨텐츠 제작합니다. MCN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회사를 대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뭐냐? 딩고, 일소라 들어보셨죠? 이 메이커스라는 친구들을 제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대표인데 전공은 전혀 엉뚱하게 건축입니다. 건축. 그래서 근데 최종 환경은 고졸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한다는 걸 휴학시켜놨는데 학교로 다시 못 돌아와서 제적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서 소속사 가수가 어반자카파, 그 다음에 여대생이 좋아하는 박원, 남자들 좋아하는 선미가 여기죠. 그래서 얘들을 제가 키웠고요. 그 다음에 뭐 김국진의 현장 박치기 했는데도 뭐 거의 한 1시간 동안 나왔습니다. PD를 가상으로 선발하는 면접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좀 오락성 있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근데 항상 묻더라고, 항상 누가 보면 가장 잘생겼습니까? 제가 볼 때는 뮤지션 중에서 잘생긴 거는 빈지노가 가장 잘생겼더라고요. 비율이 좋아요. 왜냐면 아이돌이나 걸그룹은 약간 애매한 게 좀 머리가 너무 작아요. 진짜. 그냥 약간 성냥개비처럼 생겼어요. 근데 얘는 비율이 좀 괜찮더라고. 근데 이슈거리는 가운데 친구가 이슈거리죠. 그래서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탭들 먹으라고 물 생수를 한 5박스인가 10박스 갖다 놨는데 얘가 다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얘 이게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토끼더라고요. 그래서 팀으로 활동하다는 몰랐는 것 같아요. 좀 진작 알았으면 좀 친해놨을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뮤지션은 이 친구보다는 버벌진트라는 친구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서울대, 노래 잘 모르겠고요. 저보다 머리 큽니다. 에이 설마 연예인이? 실제 큽니다. 저는 전체가 크지만 여기는 머리만 큽니다. 머리만.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연예인들 자주 봤습니다. 연예인들은 자주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 자주 봤습니다. 얘하고도 방송했고요. 샘 해밀턴, 그죠? 뜨기 불과 3개월 전에 저랑 방송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뭐 친한 연예인은 이 친구랑 친합니다. 이 친구랑 실제 친합니다. 그래서 같이 방송을 2년 반 동안 같이 했었어요. 마지막 방송을 제가 이 친구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원래 제 이력은 저는 첫 직장이 저기 보면 대우통신 인사팀이 제 첫 직장이고요. 거기를 거쳐서 중견벤처 산상계 90% 사람 뽑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거짓말 안 못하고 한 30만 장 받고요. 면접은 지금도 외부 공공기관의 면접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력은 쓸데없이 많은데 혹시 더 자세한 걸 보려면 네이버에 아마 제 이름을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네이버 규정상 아마 작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책을 냈다고. 그래서 책도 한 4권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은 절대 사지도 보지도 빌려보지도 말자. 재미 더럽게 없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꿈꿀 때, 너무 미래라는 건 거창한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차피 이제 취업 쪽이 강하기 때문에 취업이든 창업이든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뭐냐면 약간 시내버스 타는 거랑 약간 유사할 수 있다. 왜? KTX나 고속버스는 출발 시간 전까지 가면 내 자리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시내버스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같은 돈을 내고 타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같은 돈을 타더라도 돈을 내도 이렇게 힘들게 서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근데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렇게 힘들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편안하게 앉아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좋아. 편안하게 앉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단은 뭐 버스랑 타고 첫 차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서둘러서 오는 친구,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오는 친구들을 엄밀해서 좀 앉아서 오죠. 그죠? 그래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 방법도 있어요. 취업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서둘러서 하나. 1, 2학년 때 그렇다고 취업 준비를 왕창 하자는 건 아닙니다. 뭐냐, 2학년 말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직무를 할 건지를 조금 목표를 설정하는 친구는 3, 4학년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본인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는 거.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1, 2학년이 다 지났잖아. 우린 3, 4학년이잖아. 그러면 좋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방법도 있어요. 순간 포착을 잘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그럼 이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시내버스 타는 거랑 똑같다는 거. 왜? 우리가 자주 타는 시내버스 있죠. 고등학교 교복만 보면 어디서 내릴 건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방법이 굉장히, 그래서 왜? 그 옆에 서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냉큼 앉아야 되니까. 그죠? 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방법이 3, 4학년, 4학년 때 있어요. 4학년 때 왜? 취업의 장점, 단점을 얘기 안 하면 장점은 잘 없고 단점을 자꾸 얘기해요. 그럼 단점을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스펙적인 걸 많이 얘기한다는 거. 근데 좋아. 근데 학점, 영어, 자격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 학점 1학년 때 말아먹는데 3학년, 4학년 때 단시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냐고요. 극복 못한다는 거. 영어는 미안하지만 우리 16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근데 한두 달 공부한다고 그게 올라가냐고요. 안 올라간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생각해 4학년 때 한두 달 만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집중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그거 버리고 학점 안 되고 외국어 하한 점수만 따놓고 그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기업이 원하는 여러분의 경험, 스토리 중심으로 자소서 면접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고 계속 스펙만 보고 앉아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순간 폭작자라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단점을 단기간에 극복 못하면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으로 이제 가야 돼. 기회비용을 따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좋아요.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차별적인 미래 준비는 결국은 이거는 취업, 창업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지만 취업 쪽에 약간 특화돼서 어떤 걸 3, 4학년 때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결론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아마 좀 힘들 것 같죠. 나중에 제가 연락처 알려드리면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우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죠? 그래서 크게 우리 생활도 저 두 가지 기기 속으로 모든 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두 가지가 또 한 가지로 집약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환경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봤었죠.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개념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왔고 이 얘기가 기존 혁명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거. 왜? 1차, 2차, 3차 혁명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도구들이 몇 개가 없었습니다. 거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3차가 다르지만 첫 번째는 기존 1차 산업혁명의 증기, 발음이 안 되죠. 경상도는 원래 발음이 안 된다. 증기. 증기란 것은 아시죠, 그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입니다. 전기. 그죠? 그래서 전기가 되면서 자동화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이 발면해서 굉장히 뭐랄까 삶도 바뀌고 노동의 현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개 이제 1, 2차는 하나고 3차는 두 가지 정도인데 4차 산업혁명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IoT, CPS, 인공지능, 그 다음에 3D,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IoT죠. 로봇부터 제가 여러 가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버려요. 왜? 일자리 변화도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속에서 이제 뭐냐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자체를 별로 인지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화면에 아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언제? 2015년부터 있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인지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 겨우 인지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인지했습니다. 우리는. 그죠? 설마 이세돌이 뭐 저 인공지능 알파고 에이 그 로봇 아니 로봇이 아니라 컴퓨터한테 질까 이랬는데 웃기게 져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멘붕에 빠집니다. 이거 인공지능 뭐지? 이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네 돼버렸습니다. 그죠? 거기서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그 뒤늦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늦게 우리나라가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 물론 인공지능의 부정론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면 인공지능은 진화하지 못한다. 그죠? 뭐 여성분들은 굉장히 심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왜?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욕먹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제는 풀 수가 있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계속 고난도록 발달했다. 그럼 좋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기존에 자동화됐던 게 사물로 수평화되고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맞춤형 형사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형태가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 그리고 오픈소스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쉽게 생각해요. 만화가 4차 산업혁명의 샘플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뭐 잘 아시죠? 모릅니까? 이 화면 속에서 그러면 보신다면 이 만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은 것들은 있을까를 한번 보자고요.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캐릭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지금 이 만화 속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은 건 없습니다. 인물, 총 이런 거 빼고요. 인물로 본다면 없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진짜 만화 속에, 진짜 상상 속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 대표적으로 만화가 가장 강력하죠. 지금 실제 보면 또봇. 이게 로봇이죠.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샘플이 맞죠. 그죠? 맞다. 그러면 얘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얘는 아니라고 자꾸 인지하시는데 얘가 인공지능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죠. 그럼 4차 산업혁명 맞잖아요. 그럼 얘는 어떨까요? 혹시 잘 아시죠? 도라에몽. 얘는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얘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얘는 로봇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은 캐릭터가 맞다는 거. 그죠? 그럼 좋아. 우리가 아는 어벤져스 얘들 중에서는 4차 산업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누구냐? 어벤져스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초능력을 가진 자고 이 사람은 슈트와 있고 거기에 도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벤져스가 대표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비스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그래서 웃기게 영화 속에 있던 것이 우리의 4차 산업 상상 속에 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현실화되고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가장 대부분의 로봇의 진화죠. 로봇의 진화. 그래서 보면 이게 기존의 로봇들이고 이거는 이제 사이보그형 로봇이죠. 사람을 닮은 로봇. 물론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 그죠? 이거는 이제 운반용. 그런데 로봇이 가장 발전할 것은 어디냐? 가장 무시무시하게 전투용 로봇이 발전할 겁니다. 전투용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로봇. 그게 이제 우리 상상 속에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 보면 이게 로봇의 현실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이거 그래서 로봇이 과연 어떻게 진화되는지 한번 연출했습니다. 연출했기 때문에 과연 근데 로봇이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게 로봇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고 스스로를 판단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인데 이게 아직까지 진화가 조금은 더디는 경향이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엄밀해서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고 뭐랄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선두주자였는데 아직까지 좀 한계성이 있죠. 그래서 가장 논란이 있을 때 처음에는 3D 프린터에 도면을 넣으면 총까지 만들고 이런 경우 자동차 부품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건물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인데 3D 프린터의 가장 진화형은 이겁니다. 결국은 3D 프린터의 강점은 뭐냐면 로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나 형체에 대한 구형 뭐랄까 제한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의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인공장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죠? 원래는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이죠. 앨런 머스크. 그죠? 테슬라 회장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이상한 거래요. 스페이스X도 하지만 이상한 걸 하나 합니다. 뭐냐면 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자칫 잘못하면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니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엄밀히 와서 사람의 이거는 장기적으로 사람의 머리나 이런 데 칩을 박아가지고 컴퓨터와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질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실제 250개 정도가 실제 성공했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그러면 이게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면 결국은 컴퓨터뿐만 아니고 실제 보면 휴대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모바일 기기에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 되면 휴대폰을 굳이 들고 다닐 필요도 없는 세상에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접근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급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어떻게 나갈 방향을 좀 잡아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아직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른들은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어른들 저도 어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옛날 사람 죄송해요. 그것도 이상하네. 그래서 뭐냐면 기성세대들은 엄밀해서 기성세대 X세대 Y세대 좋아. 여러분은 Z세대니까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선택을 잘못하면 오히려 다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과거와 달리 하나의 선택을 하더라도 출발선이 약간 늦을 뿐 다시 되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거.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걱정만 해요. 이 친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꾸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꾸 어렵다고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각 속으로 걱정만 많이 하고 실제 발을 디디면 굉장히 얕은 분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취업에서 똑같아요. 취업 환경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걱정만 하고 과거에 발을 디디면 생각보다 얕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전을 안 하는 게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절벽을 만나야지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시련은 겪어야지만 또 다른 발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너무 우리가 좀 자포자기하고 너무 걱정만 하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좋아. 이 4차 산업혁명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직업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를 살짝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직업 자체를 많이 없앤다고 얘기는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다가 이제 영어 한글을 막 섞었으니까 이상하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개념이죠.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개념이냐? 공장이 지금도 자동화 시스템화 로봇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가 있는 공장도 많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컨베이어 시스템부터 해서 로봇, 컴퓨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화되어 있고 사람이 최소 인원으로 줄여져 있다는 거. 그럼 좋아. 그 최소 인원으로 줄여져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걸 통제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 통제한다는 거. 근데 먼 미래에는 먼 미래? 먼 미래가 아닐 수는 금방입니다. 금방에는 실제 보면 사람이 아니고 그게 로봇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생산 라인 자체에 지금 최소 인원이 있겠지만 최소 인원조차도 없어지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무시한 거죠, 실제. 그래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게 너무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아디다스는 스마트 팩토리를 스피드 팩토리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아디다스가 실험해봤던 내용입니다. 왜? 아디다스는 어디 브랜드입니까? 독일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 신발을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진작에 얘들이 동남아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016년 벌써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뜬금없이 독일의 공장을 만듭니다. 23년 만에. 근데 동남아 공장도 연간 50만 컬레를 생산하고요. 독일 공장도 연간 50만 컬레를 생산합니다. 근데 동남아 공장과 독일 공장이 뭐가 다르냐? 동남아 공장은 표준화된 모델, 디자인이 똑같은 모델을 생산하는 거고요. 독일 공장은 여러분이 주문하는 거. 예, 저 아디다스 3색은 노란색으로 해주시고요. 뒤에는 파란색으로 덧대주시고요. 이런 걸 주문받아서 주문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럼 동남아 공장은 디자인에서 한 컬러의 신발이 나오기까지 얼마 걸리냐? 여기 보면 21일입니다. 21일이 걸리는데 독일 공장은 그럼 5일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5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주문한 걸 인공지능이 디자인하고 그걸 바로 재봉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재단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그럼 독일 공장은 인원이 몇 명이냐? 600명이 있습니다. 근데 독일 공장은 단 10명이 있다는 거. 이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럼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죠. 약간 제조 방식이 다른데. 그러더라도 단순 산술적으로만 얘기를 하더라도 590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굉장히 인원을, 직업을 많이 없애버리는 거. 물론 아디다스가 실패를 했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방에 못하고 좀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피드 팩토리는 문 닫았습니다. 이거 왜 문 닫았냐? 다른 이유 때문에 문 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가장 주축 고객이 누구냐? 아시아권입니다. 그럼 독일에 생산해서 아시아 가져오는 물류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 공장을 없애버리고 어디 하냐? 중국에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굉장히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그런 형태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오히려 로봇 자체가 로봇 자체가 다시 대체한다는 생각.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700만 개, 약 714만 개가 없어지고 새롭게 생긴 일자리는 200만 개다. 그러면 결국은 500만 개 이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혁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제 사라질 직업은 예측이 되는데 말하면 생길 직업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단 그 직업이 그렇게 바뀌면서 고용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다. 이미 우리가 정규직이 많이 줄고 그 다음에 프리랜서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죠. 근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식이 더 정규직이 더 줄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실제 보면 직업도 이렇게 바뀌어 왔다. 그죠? 대표적으로. 그죠?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죠. 야쿠르트 아줌마. 그래서 지금 3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3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 동네에서 이런 아줌마가 거의 4, 5명, 1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갈지 드론으로 갈지 아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사람의 숫자가, 직업의 숫자가 많이 사라졌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아줌마들이 원래 정식 명칭이 야쿠르트 아줌마였답니다. 근데 앞으로는 프레시 매니저로 바꾼다고 합니다. 왜? 야쿠르트만 배달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콜드브루 배달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신선식품 쪽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면 직업은 도대체 어떤 직업은 사라질 거냐? 사라지면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컴퓨터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다 사라질 거다. 그게 아닌 직업은 남아있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느는 직업도 많다. 그래서 이분은 엄밀해서 이제 운전하면서 딴짓하는 게 아니고 운항관리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장치에 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일부가 돼 있죠.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3호선 전철이 엄밀히 와서 없죠. 서울도 강남이나 분당선, 신분당선 이런 데는 저 뭐랄까 거기에 실제 보면 기관사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렇고 뜨는 직업은 어떤 거냐? 그러면 아까 했듯이
로봇, 인공지능,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쪽, 그 다음에 유전자 환경, 그 다음에 환경, 그죠? 에너지,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속 뜰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엄밀해서 뜰 수 없어지는 직업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엄밀해서 스포츠 심판 요즘에 논란이 많죠. 야구 특히 야구 많은데 결국은 이거는 실제 보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지금 심판하는 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2군 지역에서 2군의 일부 경기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없어질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 뭐 택시기사나 대리기사 아저씨들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사자 직업이 환사는 좀 난데 일단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자 직업이 많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가 약사. 그래서 동네 약사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처방전 주면 그냥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물론 신약 개발 쪽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 진단 부분은 영업 죄송합니다. IBM의 왓슨이라는 게 진단에 더 잘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로봇 수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죠. 좀 그래요. 좀 열심히 뭐 하시던데 그래서 그런 거. 변호사는 이거 4차 산업혁명보다는 원래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뀐 거고요. 판검사가 약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판례 중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법원의 판례가 모든 게 전산 DB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DB화 되면 약간은 사라질 직업입니다. 그래 따지면 우측배는 없어지지 않을 직업. 초등학교 교사가 만약에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부분이라면 없어질 거지만 지식을 전달하시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럼 레크레이션 치료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다음 요즘에 심리치료사가 예전에는 심리치료사 이런 거밖에 없는데 테라피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람이 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대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은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 이제 회계 파트라는 회계사가 없어지는 직업에서 좀 상위권에 뜨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좀 안 없어질 거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의서 뒤에 딱풀로 영수증 붙이는 한 안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오히려 지금에는 엄밀해서 이공계, IT, 전자 이게 엄밀해서 그쪽이 굉장히 떴습니다. 전화기, 그죠? 전화기라고 하죠. 떴는데 향후에는 오히려 뭐랄까 사람의 감성을 다루는 컨텐츠라든지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이런 계열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예전에는 전자가 떴다면 이제는 기계 쪽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이 변한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조건 좀 나쁜 것만을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거는 다보스 포럼에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떤 것이 변화가 될까요?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 부분에 연관되는 직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연관되는 산업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거. 실제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그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의미하게 앞으로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신산업이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계속 앞으로는 늘어날 거다. 물론 이공계 중심이 아직 가장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업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걸 창직이라고 하죠. 창직. 실제.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직업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죠?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다문화 언어 치료사, 키워드 에디터는 네이버나 구글 이제 키워드 광고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펀드레이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펀드레이저는 은행 펀드가 아니고 기금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그 기획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어금니아빠 때문에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직업은 계속 늘어나고 바뀔 거라는 거, 만들어질 거라는 거. 실제 만들어져 있죠. 취미가 오히려 덕후가 성덕이 되고 성덕이 직업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하비프루노, 그 다음에 호큐레이션이라고 가지고 굉장히 호큐페이션이라고 해요. 굉장히 창업 형태, 직업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이거는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회사 내에서는 수출입 업무를 담당합니다. 근데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취미 활동이 뭐냐? 전 직원들 휴대폰 액정 필름 갈아주는 거.
근데 갈아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가 가라, 지가 사와가지고 지가 뛰고 지가 가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하루는 어디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마트에 가가지고 상호 얘기해도 되죠. 이거 강의잖아, 그죠? 방송은 아니죠. 가가지고 이제 무선 조종 헬리콥터를 5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점심시간에 날리겠다고 사람을 다 모아놓고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이게 붕 뜨자마자 바람이 휩쓸려가지고 진짜 5분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장으로 넘어가고 이거 못 찾거든요, 공단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친구가 열받아서 그때부터 뭘 하냐, 모형 비행기, 종이 글라이더부터 시작해서 이 모형 비행기를 막 만듭니다. 그러다 점점 발달돼 가지고 뭐냐, 지금은 나무로 엔진 기름 넣고 하는 엔진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 올려놨는데 이게 댓글이 하나씩 달리다가 조금 이상한 댓글이 하나씩 달립니다. 아, 이거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래서 그거 만들어 준다, 회사 다니면서. 근데 그게 연봉보다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잠깐 어디 낙동강 근처에 놀러 오래요. 직업 찍어주면서 갔더만, 왜 자기가 땅 샀대요. 야이씨, 땅 산 거 왜 자랑하냐고 했더만, 그게 모형 비행기, 그러니까 그 엔진 비행기 날아다니는 활주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이제는 일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도 취미로 가지고 있는 건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순간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죠? 엄밀해서 동네 공방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은 해보자. 그럼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미래 직업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그래서 약간은 취업적으로 약간 특화식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업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뭘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아하는 걸 해야 될지, 잘하는 걸 해야 될지. 이거는 엄밀해서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취업 쪽으로 간다면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취업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늦더라도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고 조금 더 입사해서 후회를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조금은 늦더라도 이 친구들처럼 좋아하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일. 그래서 얘처럼, 얘는 좋아하는 걸 찾았죠. 자기 새끼는 버리고 개를 품고 있죠. 그래서 사진의 제목은 뭐 개품닭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의 내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자. 취업적으로 하면 10년 후의 내 모습에 따라서 어떤 직무를 선택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회사도 있겠지만 직무. 그래서 뭐냐면 10년 뒤에 나는 내 창업을 할 거야. 이러면 영업이랑 마케팅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나는 10년 후에 조용히 회사 생활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경영 지원 직구, 생산 품질 관리 이쪽이 좋습니다. 왜? 여기는 큰 사고를 안 치면 안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는 그래도 10년 후에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할 거야. 그럼 연구개발에는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전공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취업적도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보면 전공자 또는 뭐랄까 관련 자격증, 그죠? 사기업도 전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두산만 아마 5대 전공이 있고 나머지는 없을 건데, 전공이 아닌 자격증, 자격증이 아닌 경험, 경험이 아닌 독학으로도 이제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공계 친구들이 인문계 영역까지 막 넘어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일 할 건지를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원래는 2학년 말까지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늦었으면 3학년 1학기까지 지나갔잖아. 근데 어떡할 거냐. 좀 빨리 일지망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적성 업무가 어떤 건지도 조금은 고민해봐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 그냥 막연히 취업이 잘 되는 쪽만 선택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취업이 되면 뭐하냐고. 실제 보면 엄밀해서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연구개발 가가 설계 가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미치잖아. 적응한다고요? 여러분 적응 못합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비하는 아닙니다. 저희 때는 뭐 1년 내도록 제가 한 개 카피 복사만 했었어요. 여러분 취업철 되면 4만 장 복사했어요. 그러니까 면접만 보면 4만 장 정도 복사했거든요. 그때는 소프트 기능도 없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요즘에 그렇게 시키면 여러분 그만두겠죠. 그래서 끈기가 약간 없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지 들어가서 후회 안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리 검사나 내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MBTI 요즘에 참 인기 있죠. 근데 MBTI가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너무 MBTI를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MBTI는 홀랜드나 스트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왜?
이거는 통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믿고 있는 혈액형보다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장점 단점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을 좀 가져 취하는 게 좋지 단점에 대해서 너무 치밀하게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 단점이 생각된다면 약간 바꾸는 노력을 계속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MBTI는 실제 보면 저희 신입사원 이전부터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하는 시기마다 달라지는 친구도 있고 거의 똑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취업 가서 자기소개서 MBTI 성향 적고 이러지는 제발 마세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어떤 성격인지를 한번 파악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센터 가면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스트롱 검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 가면 전공별 진로 가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을 건데 이건 뭐냐면 특정의 전공이 어떤 직업으로 갔는지를 추적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각종 어플이나 이런 것들 앱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내 경험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 경험을 비춰보면 사람들 속에과 같이 어울리는 게 있다면 그거에 연관되는 직업이나 직무가 낫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면 그쪽에 맞는 직업이나 직무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는 것도 경험을 찾아서 그걸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이제 잘할까? 대학생활은 이거 뭐 이건 재미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죠. 재미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은 추천하는 거는 항상 그랬듯이 이제 본인의 기본적인 전공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미 늦었죠. 1, 2학년 지나고 이제 3, 4학년 됐는데 이제 뭐냐면 4학년 때 재수강을 하는 것보다는 3학년 때 조금 챙겨서 하는 게 나아요. 4학년 때는 오히려 취업 준비나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문 지식에 대한 학습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 이거는 블라인드 체험, 공공기관 블라인드 체험 학점 안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학점이란 놈은 블라인드 체험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다른 이직을 하거나 이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리는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즘엔 기본 이상 3.0 이상이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너무 3.0이 낮으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3.0 이상으로 좀 받아놓는 게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배운 것만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배운 걸 직접 적용해 봤다, 실천해 봤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응용해 봤다. 이게 의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격증도 뭐 3학년 때는 좋은데 4학년 때는 따는 거는 좀 무마할 수 있고 공모전도 마찬가지 3학년 때 열심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인턴십은 4학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이제 4학년 돼서는 좀 애매하겠지만 3학년 때는 배낭여, 어학연수 등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해봐야겠죠. 물론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막혀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는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호회나 관심 있는 동아리 이런 거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최신 정보를 찾고 이런 것 노력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년부에는 뭐 2학년 다 지나갔으니까 문제 3학년 때 원래는 2학년 말까지 내가 뭘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취업이라면 내가 어떤 직무를 할 건지 일지망 직무를 좀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좀 지나고 와버렸잖아요. 물론 정해진 친구는 좋겠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좀 빨리 3학년들도 이제 2학기니까 좀 내가 어떤 일 할 건지를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찾아보고 고민해 봐야 돼요. 4학년은 당장 채용 공고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무를 뭐 가고 싶은 직무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그게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다 지원하는 방법도 되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거는 본인이 가고 싶은 직무 일지망을 한번 정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3학년 때는 기본적인 외국어는 3학년 때 따는 게 낫겠죠. 4학년 때 따르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2학년 때 따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라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오히려 3학년 때 추천합니다. 4학년 때도 물론 이걸 따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를 따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하고 올인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4학년 때는 오히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자꾸 부딪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는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 여러 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이라는 부분이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스펙의 개념이 기업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 예전처럼 그런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 베이스로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학교는, 예전에는 학교 잣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초중고의 12년을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학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 잣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엄밀해서 요즘은 대입 전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대학이 서열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중치를 주고 있지 않다. 기업은 그래서 스펙적인 면을 계속 예전에는 중심으로 채용을 했는데, 서울대 나온 친구가 일 잘한다는 게 아니고, 기사 자격증 있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고, 토익 990점 영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스토리, 경험 중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스펙적인 걸 하나씩 일단은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학점이라는 부분이 있죠. 학점. 전공 공부라고 있는데 학점이죠. 결국은 학점인데, 학점은 이공계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조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공계 친구들은 학점을 조금 더 관리를 더 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이공계 친구들 학점이 좀 낮으면 기사 자격증 있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학점이 이제 대부분이 3.0 이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으로 준 거는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 4.0은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계는 브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학점이 적는 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두산도 학점 기재란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대 전공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전공자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직무적합성이 좀 걸리긴 걸립니다. 근데 여기는 각각의 연관 과목을 적고 이렇게 과거 과목이 있는데, 중요한 건 1, 2학년 때보다는 전공 과목이 더 중요하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1, 2학년 때 말 안 먹더라도 3, 4학년 때 학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큰 의미는 없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엄밀해서 조금은 생각해봐야, 무조건 경영만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디테일한다면 이제 이공계라든지 인문계도 마찬가지지만 4학년 때 되면 전공의 대부분 과목이나 이론을 가지고 해당 직무를 어떻게 기여할 겁니까? 이런 질문은 면접 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약간 연결고리를 만들어 봐야 된다. 그리고 단순한 학습이나 자격증보다는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걸 제일 좋아합니다. 프로젝트나 현장 실습, 인턴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히려 시간을 더 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실제 보면 이거는 한국 사람은 미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 미쳐랍니다. 그죠? 미쳐란다. 그것처럼 전공이나 이런 하나의 전문 분야에는 조금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사람 한참 피곤하다. 10대 꿈을 위해서 공부에 미치고 20대, 40대 공부하다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막판에 공부하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 분야, 전공 과목 학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집중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이라도 계속 평생 따라다니는 점수이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꼭 경영학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취업용으로 한다? 취업용으로. 그래서 경영학 한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를 하는 게 좋고,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건 또 없습니다. 해야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융합이라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인문계 친구들이 복수 전공으로 이공계나 공대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공하는 친구 딱 한 명 봤거든요. 나머지는 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융합이라는 모습은 공대나 이공계 친구들이 경영학이나 인문학을 배우는 걸 아직까지 기업이 융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복수전공, 부전공은 무조건 취업용으로 경영학만 해야 될까를 고민해보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이제 무조건 중요하다는 아닙니다. 무조건. 아이고, 다시. 그래서 자격증은 무조건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자격증도 결국은 내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표명하는 겁니다. 관심도를 표명하기 때문에 꼭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사 자격증 애매하잖아요. 4학년 따야 되기 때문에 그거 놓쳐버리면 기사 자격증 없다고 취업 준비를 도전 안 하는 거는 그건 바보짓입니다. 누가 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가져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자격증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 또 공공기관 가면 한국사나 컴퓨터 학력 능력을 맹목적으로 따는데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게 가점을 주는 기관들이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채용 공고에 가면 가점이 여러 개 중에서 최고 가점 한 번만 하나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한자는 물론
뭐 복수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용 공고를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 그럼 왜냐하면 내가 엄밀해서 한국사가 4학년 때 읍사가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거기 나중에 채용 공고의 가점 기준은 청년 취업 대상자는 30점이고 만약에 한국사는 15점이다. 그러면 그냥 30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면 좀 보고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3학년 때 가급적 따라고 그렇고요. 4학년 때는 만약에 따도 괜찮긴 괜찮습니다. 뭐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 30분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해서 딸 수 있으면 뭐든지 다 따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몰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걸 포기할 정도 포기하고 그 자격증만 준비할 정도의 기회비용이 과연 나오는지는 생각해봐요. 안 나온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책은 오히려 다양한 책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재미있어 하는 책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눈에 보이는 곳마다 책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이제 이공계 친구들, 이문계는 잘 없으니까 실험실이나 연구실이 나름의 의미는 있다. 왜? 실험실이나 연구실 경험을 적어 놓으면 사기업도 공공기관도 이 친구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직접 적용해 보려고 했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학부연구생은 들어가가지고 청소하고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압니다. 근데 그게 이력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단 너무 교수님하고 친해져서 그 꼬이김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대학원 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학부는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여러 개를 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지만 대학원은 좁혀집니다. 그럼 자칫 대학원을 전공 선택을 잘못하면서 다른 쪽까지 못 가는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해보자. 근데 이공계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결국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라는 거. 경험. 오히려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4학년 때는 좀 하기 힘드니까 3학년 때 이제 경험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 짧게 해도 관계없으니까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울타리 밖을 벗어나는 경험입니다. 주어진 거 공부했고요. 주어진 친구 만났고요. 이거보다는 울타리 밖에 벗어나서 다른 학교 친구들, 다른 지역 친구들과 하는 활동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조금은 찾아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3학년 때 해야겠죠. 4학년 때는 하면 좀 애매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휴학이나 방학 같은 것도 좀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계획을 미리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뭐 양식 이런 거 좀 찾지 말고요. 양식 주면 자꾸 우리 숙제는 이제 그러니까 A4지에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쭉 한번 적어보고 거기에 우선순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번 계속 반복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2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오고 3, 4학년 때는 해야 할 일들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다양한 직무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하고 취업적인 되는 스펙이나 스토리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는 제발 몰빵하지 마. 첫날에 열심히 12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습관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루 10분 하루 30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방학에 인턴십이라든지 현장 실습 산업 협동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찾아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요건도 필요하고 어떤 거 자소서 면접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4학년도는 취업 실전 준비가 필요하겠죠. 3학년도 겨울방학부터는 가장 이런 취업 실전 준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취업 캠프 이런 데 자꾸 참여해 봐야 돼요. 3학년 때. 에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귀찮게 한다고요? 그래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한 몸으로 겪어봐야지만 4학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갔다 온 친구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학년 말에 그런 걸 가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턴은 기업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인턴 스펙 경험 중에서 특히 이제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은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인턴은 반드시 해야 되냐 이거 생각해 보죠.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인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이렇게 했어요.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을 보면 좋겠어. 아르바이트도 괜찮고요. 하루 이틀도 괜찮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학교나 이제 언론에서 너무 인턴을 오버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이라면 인턴이 아니더라도 알바 기타 경험 이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해보는 건 좋습니다. 단 이제 인턴이 여러 종류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은 신입사원 선발입니다. 똑같습니다. 체험형 인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인턴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입니다. 체험형 인턴. 왜? 가장 좋아하는 게 지원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나는 엄밀해서 설계 연구 개발하는데 뭐 인턴을 사무 관리 했다. 그러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럼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이나 청년 인턴은 엄밀해서 장기가 많고 원래는 저거는 기본적으로 체험을 하고 하면서 본인의 취업 도전을 계속 하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거 하다 보면 첫 달은 적응한다고 집에서 픽픽 썰어서 자고 둘째 날은 적응하고 난 다음에는 직원들과 커피 마시러 다니고 이렇게 취업 준비도 안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건 좀 애매합니다. 물론 내가 공공기관에 장기적으로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저런 걸 좀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인턴을 가스도 엄밀해서 주어진 것만 하는 것보다는 좀 스스로 찾아서 하고 기존 방식을 약간 바꿔보고 그렇다고 거창하게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일의 방식을 기존에는 수기로 했는데 엑셀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도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을 가서의 자소서의 스토리는 인턴을 통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을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인턴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던데요. 이런 생산 라인에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우리가 배운 거랑 달라가지고 인턴 이후에 내가 이걸 찾아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논리가 잘 작은 부분을 찝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찝어내려면 인턴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일지도 쓰고 경험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다른 경험보다는 굉장히 좋아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인턴은 좀 해보시면 좋다. 단 지원 직무 관련 인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이거는 좀 뭐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계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냐 이타적인 활동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다양한 연령대나 환경에 대한 소통 적응하는 것들 스토리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이타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과연 기업이 더 뒤집어 물론 공공기관은 이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당연히 중요하죠. 공익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보면 지방직의 9급의 자기 기술서에 보면 봉사활동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걸 자소서처럼 대구 지방직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나름은 의미를 가진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 봉사활동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럼 지금도 없는 친구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거라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 아니면 대학교 때는 지금 좀 새로운 데 가입해가 3, 4학년이 새로운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것도 코로나가 좀 풀리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연탄 배달, 우유 배달, 벽화거리 한 번씩 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봉사활동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연탄 배달, 벽화거리기, 도시락 배달했습니다. 이러면 더 이상 안 묻는다는 거. 근데 안 했습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지원 동기나 직무랑 억지로 연결하는 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뭐 기업의 사회적 활동을 보고 내가 지원하는 계기를 가진다. 대표적으로 KT엔진은 상상마당, 그 다음에 삼성은 드림캠퍼스, 드림클래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여기다 제가 적어놨는데 기업이 사회봉사활동 하는 것은 약간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왜? KTNG가 상상마당을 하는 이유는 걔는 엄밀해서 사회악을 팝니다. 맞잖아요. 담배를 파잖아요.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삼성이 드림클래스를 하는 이유는 어린 친구들부터 삼성의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성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있죠. CSR 활동,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여러분이 요즘에 홈페이지 가면 있죠. 대기업마다. 그게 ISO 26000인데 그걸 따기 위해서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이걸 따야지만 수출이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너무 메인 지원 동기로 쓰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팀플 조별 알죠? 이거는 굉장히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근데 제발 좀 요즘에는 예전하고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엄밀해서 팀플을 지켜놓으면 한두 명의 무임 승차자가 있대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는데 요즘에는 좀 웃긴대요. 왜? 지켜놓으면 다 각각 나눈대요, 업무를.
그 다음에 발표도 각각 한대요. 그게 무슨 팀플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팀플은 엄밀해서 팀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으니까 본인만의 적극적인 모습이라든지 역할 이런 걸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팀플을 적게 되면 노력과 행동 부분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많은 대화 토론, 의견 차이에 있어서 많은 대화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아예 저희는 자꾸 싸우기 때문에 장점만 얘기하는 회의를 해봤다든지, 저희는 회의를 하니까 자꾸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롤링페이퍼로 서로 의견을 적어서 교환해서 했다든지, 이런 약간의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노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인문계는 소통이나 갈등 이런 해결 스토리로 쓰는 건 좋은데, 이공계는 너무 인문계스럽게 소통 갈등 이런 거 쓰지 말고 전공의 프로젝트 내용 중심으로 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용어가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안 쓰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근데 팀 활동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수동적인 역할이고, 물론 결국은 수동적으로 했더라도 거짓말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쓰는데 면접 보면 다 보이거든요. 실제 이 친구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는 금전적인 목적만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는 걸 권유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가급적 저학년한테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짧게 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의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나한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CGV에서 미소지기를 계속 하다가 자연스럽게 CGV를 입사하고요. 그다음 롯데백화점에서 옷 판매하다가 자연스럽게 롯데백화점을 입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느낌상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일부는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입사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 만나고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직무와 목표가 연관되는 아르바이트 좋겠죠. 영업 마케팅 전하면 무조건 판매 판촉 알바 괜찮겠죠. 프리마켓도 괜찮고, 그죠? 단기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오래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본인 성격의 스타일에 따라서 반대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내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오히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판촉 판매 알바 하면 좋습니다. 왜? 여러분의 자소서나 면접도 마찬가지고 지원서에서는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조용한 것들이 많은 친구들은 조용한 스토리밖에 없고, 활발한 친구들은 활발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객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묻기는 묻는데, 저기는 대응하는 방법 동일하잖아요. 고객의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엄밀히 와서 매니저분께 부탁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이 하는 역할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쓰거나 얘기하니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상의 걸 좀 쓰면 돼요. 그래서 해결했고요. 매니저님이 해결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형들을 분류해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다든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다른 아르바이트에서 공유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서 미리 어떻게 예방했다든지, 이런 논리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공모전의 대외 활동은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근데 마케팅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원 회사라든지 직무와 연관되는 공모전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수상을 해야지 반드시 적을 수 있다? 아니요. 수상을 못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못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다. 이런 적도 해요. 그래서 공모전 이외에 대외 활동도 의미 있기 때문에, 공모전은 대티즌, 대외 활동은 아웃캠퍼스, 이게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거기서 가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는 지나갔고 3, 4학년은 제한적으로도 한번 안 해본 친구는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4학년은 괜히 무모하게 나서지는 말자. 그죠? 그 다음에 졸업작품은 전공에 대한 무슨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동아리나 할게. 그죠? 그래서 동아리는 뭐 취미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직무와 연결하는 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업 위에 몰입과 열정을 다했던 경험을 물으면서
학교 내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친구 요즘에 잘 안 붙거든요. 실제 그래서 오히려 스카이 애들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원 분야가 연관되는 활동이라면 물론 동아리 학회 스터디도 있겠죠. 그러면 증거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스프링 노트가 아니고 스프링 노트에 적거나 본인만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그거 단순히 참여했다보다는 주도적인 활동을 아무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기 같아요. 그럼 자기소개나 면접에는 어필하려면 전체적인 활동보다는 세부적인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A 동아리에서 B 공연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논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상황이나 과정 생각보다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활동들도 이제는 3, 4학년이지만 제한적으로는 해보면 부족한 거는 해봐야 됩니다. 마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새롭게 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학년 때는. 근데 4학년 때는 가입하는 거는 바보짓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도 항상 보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어진 교육 과정, 주어진 환경, 주어진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가지고 있다. 유의미하다는 결국은 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게 자꾸 노출시키는 거. 그래서 엄밀히 와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도 만나보고 이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혀서 갈등도 해보고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러면 낯선 환경, 낯선 사람한테 자꾸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4학년 때는 좀 힘듭니다. 힘들겠지만 4학년 때도 짧게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반나절, 하루 이틀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왜? 경험은 길고 짧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하루 이틀을 반나절 한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무입니다. 일의 관점입니다. 일의 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빨리 일지망을 좀 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근데 도저히 못 정하겠다. 아까 이런 뭐랄까 검사도 받아보고 테스트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친한 친구가 오히려 나에 대해서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어울릴 것인가? 근데 단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묻는 순간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다고 설득할 수가 없어요. 아줌마들 설득한다고 하면 엄밀히 와서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는데 그럼 설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싸우고 결국은 우리만 손해잖아요. 용돈도 못 받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밀어놓는 겁니다. 6개월 해보다가 안 되면 엄마 말 들을게 이렇게 밀어놓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목표가 없이 우왕좌왕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목적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미래 설계하는 대학생활 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어떤 목표, 그래서 취업이라면 어떤 직무에 갈 건지 따라서 거기에 목표 타겟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취업이 아니고 창업이라도 거기에 연관되는 경험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빨리 목표를 어떻게든 조금은 설정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설정하면 무턱대고 설정하는 게 아니고 자꾸 찾아보고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한 방에 뭔가는 끝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하루에 10분, 하루 30분 이래서 몰빵하지 말고 하루 10분, 하루 30분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밀해서 지키기 쉽잖아요. 근데 하루 1시간, 하루 3시간 이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개강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지금 안 되니까 방학 때 하겠다. 이렇게 밀어놓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한 10분씩 하는 겁니다. 가볍게 책상에 안 앉아도 되니까 그러면 좋아. 어디 외출했을 때 영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잠깐 버스 안에서 읽어본다. 이런 노력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그런 계획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막판에 그걸 뒤집기 위해서 올인하고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이러는데 그만큼 그때는 거기에 집중한다고 결국은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은 여러분 본인들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목적상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해보고,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 건지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좀 한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의 목적은 내가 뭐가 될 건지 그걸 설정해 놓고, 아 그게 너무 멀다, 그럼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해놓고, 그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이 모습이 되려면 지금 당장은 어떤 걸 해야 될 건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내가 뭘 될지, 어떤 목표로 성장할 건지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는 진짜 중요하다. 스펙, 취업은 의미라서 스펙도 아니고, 스펙 싸움도 아니고, 스토리 싸움도 아니고, 오히려 시간 싸움이 있다. 시간 싸움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취업을 엄밀해서 뭐랄까, 취업의 다양한 자소서 면접을 본인이 한번 경험하는 게 더 의미 있다.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는 제가 취업 캠프 이런 데 가보라고요. 짧은 2박 3일 동안 그걸 다 경험하면 어떻게 준비할지가 나온다는 거. 그런 관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가 우리를 너무 못해. 우리 대학 생활 때 시간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물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잘 못했습니다. 그거는 뭐 지나고 나니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 관리가 왜 안 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는 거. 아직도 초등학생들 그리고 있던데요. 이거는 이 생활계획표의 가장 맹점은 8시에 안 일어나면 다 안 하는 거 되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는 없지만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누가 커피 한잔 하자 이래버리면 그 시간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하루 종일 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30분은요, 하루 10분은 뭐 이렇게 그런 전체적인 분량만 정하라고요. 그러면 그게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다 의미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잡고, 두 번째는 자꾸 얘기했지만 몰빵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토익 시험이면 2달 전부터 토익만 봅니다. 그래서 선배가 지나가다 야 토익 위에 이거 안 봐? 이러면 아 예 그거는요 토익 시험 끝나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토익 시험 딱 보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하냐, 아 나 2달 동안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 일단은 다음 주는 휴가, 이래서 휴가가 한 주, 2주 되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할 거라면 지금 10분, 20분 보라고요. 10분, 20분은 가볍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성이나 필기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벼락치기 하면 이상해요. 그거보다는 책을 사서 찢어가지고 하루 30분씩 버스에서 학교 가는 순간 도서관 앉아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뭐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참조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기소개서 첨삭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이기 때문에 혹시 페북 가다가 지나가다 보시면 좋아요 혹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유튜브인데, 이제 원래 유튜브를 제가 2009년에 있던 채널인데 안 했습니다. 한동안. 왜 안 했느냐, 화면에 제 얼굴 나오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최근에 지금 다시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취업 관련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많더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뭐 100만 뷰 있고, 자 면접에서 1분 소개 세바시도 나오고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클립 보다가 제가 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그 클립을 인사 담당에 다 보냈더만 전부 다 첫 마디가 욕입니다. 그렇게 면접에서 자기소개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00명, 화면 1400명인데 1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직접 뽑아보는 거, 서류 심사하는 입장, 그 다음에 면접관 입장에서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컨텐츠일 겁니다. 한번 보시면 도움은 되실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까지 첫 주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뭐 2주차, 3주차 어차피 제가 2주차?
두 번 정도 제가 더 하게 돼 있습니다. 더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고 뭐 제 개인적인 연락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인사팀 치면 제 개인 계정입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는 팔로우 하시면 될 거고 페이북은 아마 친구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5점에서 자르는데 대기 한 1000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친구 하고 싶으면 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반대로 신청하면 되니까.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심야 시간에 검색하다가 인물 등록 사진 보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검색하시고요. 네이버 가서 혹시 제 이름을 검색하고 절대 이미지 검색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고했습니다. 들어가시면 후회할 겁니다. 이후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보내셔도 됩니다. 단 새벽 2, 3시에 카톡 보내면 제가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피하시자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평생 AS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은 3, 4학년이지만 짧게라도 자꾸 다양한 경험, 낯선 환경, 낯선 사람에 자꾸 노출하는 것들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금까지 하기 싫었던 경험을 오히려 찾아서 짧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의 지원서, 자소서에는 한쪽 방향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관은 반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